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처음 뵙는데, 그죠? 아니, 저도 네. 이런 거. 처음 보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네. 처음인데요. 근데 지금 처음 보는데, 아까 지금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얘기했는데, 너무 관심 있는 주제도 비슷하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이 네카쿠베 경제학의 저자이신 김철민 대표님과 함께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물류에 대한 이야기. 물류에 대한 이야기. 아주 재밌는 얘기를 이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재밌는 부분 이렇게 인덱싱을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봤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이 기업들에 너무 관심 많고 이 기업들이 바꾸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채널의 이름은 이효석 아카데미인데요. 이효석 아카데미인 이유는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전부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한테 이제 물류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물류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또 컨텐츠를 통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 비욘드엑스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긴장되시진 않죠? 대화는 되게 즐거운데. 네, 대화는 즐거운데. 카메라 걱정이. 카메라 걱정은 저는 뭐 그렇게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카메라만 안 보이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앞에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 그래요? 예. 네. 몇 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은 나하고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 그럼 오늘 방송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랑 이제 처음 만났는데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난 분하고도 또 대화가 제가 어떻게든 노래 제가 많이 까불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걸 여쭤볼까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지금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지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에서 이커머스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거 나 속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환불해달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예. 그래요? 그 정도. 이커머스 책이 필요했는데 물류 관련 책 내용인데. 그럼 물류가 제목이 없네 여기. 사실은 제목에 대한 일화가 좀 있는데. 그래요? 여기 앞에 지금 대표님과 앉아 계시는데. 네카쿠베 경제학이었고요. 네. 딜리버리 이코노미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좀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지금 근데 이 제목이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히다. 이 제목이? 왜냐하면 이커머스 기업들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분야가 그렇지. 물류 이야기거든요. 물류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은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데 플랫폼은 어떻고 커머스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제가 특화되어 있는 배송, 배달, 물류 왜 기업들이 물류를 통해서 그들이 바꾸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죠. 예, 그럼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시장의 니즈가 있는 거예요. 시장의 니즈는 누가 만들냐면 결국은 소비자들이죠. 그렇죠. 소비자들은 왜 바뀔까요? 결국 생활 라이프 패턴이 바뀌. 그렇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달라진 생활 환경들을 좀 봤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비드-19 이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대형마트 갈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집합 제한. 그렇죠. 그래서 재택근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를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삶은 영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음식들이겠죠. 예. 근데 마트 가려고 하면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도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됐지만 그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거래 시장으로 넘어오게 됐다. 또 재미있는 발표 중에 잘 아시겠지만 저 또한 사실은 스마트폰에 이 커머스 관련 어플들을 잘 안 깔았거든요. 저는 그냥 매장 가서 사면 되지, 편의점 가면 되지, 그때 필요하면 되지 였는데 제가 이 이커머스 어플들을 깔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카드 내역서를 보는데 어디 특정 기업에
예, 사용 내역이 가장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카드 내용만 보면 제가 어떤 데 좀 돈을 쓰고 있는지 또 내가 이거 4개 중에 하나입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이쪽에 돈을 네, 많이 바뀌었다는 쓰고. 거죠. 바뀌었다. 네. 근데 뭔가 바뀌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물류라는 개념으로 풀어 나가신 책이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이게 왜 물류가 안 바뀌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분도 되게 많이 만나보셨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시는 일도 이런 분들,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시나요? 그럼요. 예, 저는 원래 이제 그 물류 전문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1999년도. 1999년이요? 예. 그럼 그때 무슨 뭐 운수 뭐 이런 거 있을 때 아닌가? 뭐 저 그때가 한참 뭐였었냐면은 네. 홈쇼핑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나 추억 속의 까르푸 까르푸. 대형마트 들어오고 까르푸. 그래서 예. 유통시장이 화랑 진짜. 유통 전쟁의 시대였어요. 홈플러스. 예. 이마트. 이마트. 예. 롯데마트. 그렇죠. 예. 그 중흥기업거든. 유통의 아주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이마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진짜 대단했었죠. 예. 와, 야, 이마트. 마트라는 게 이렇게 야, 그러면서 그죠? 예. 근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온라인 판매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죠. 지마켓. 2000년대 초반이죠. 맞아요. 예.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옥션, 이베이. 저희가 이제 물건을 오프라인 매장 안 가고도 살 수 있구나를 알게 되는. 2010년부터.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더니 2020년대 와서는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 예, 예. 갑자기 네이버, 쿠팡, 뭐 카카오 선물하기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주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이 식당에서 음식 잘 못 먹으니까 네네. 음식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배민. 요기요. 뭐 같은 회사이니까. 이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온디맨드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유통시장이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이 물류는 듣고 근데 물류 이야기하면서 왜 유통 얘기하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이 유통이 바뀌면 결국은 이 물류 서비스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통이 바뀌면 물류 서비스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네. 예.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배송 배달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물건을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이동, 오프라인 공간에 통해서 누군가 대신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좀 있죠. 어떤 게?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는 내가 입어보고 맛을 보고 그렇지. 신어보고 그럼 사이즈가 안 맞으면 뭐 다른 약간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이 너한테 있다. 소비자에게 네가 보고 판단해 놓고 왜 나한테 반품해 달라고 하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온라인으로 구매하게 되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죠. 그림만 보고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구매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망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신발 사이즈가 270인데 홈쇼핑에서 제가 좋아하는 단화를 하나 팔더라고요. 네네. 물건을 구매해서 이제 배송을 받아봤는데 사이즈가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민을 와이프한테 상담을 했더니 이 바보야. 그러면 265, 270, 275로 세 가지를 세 개를 구분을 한 다음에 네. 신어보고 만든 거는 신고 나머지는 반품하면 되잖아. 반품하는데 비용 드는 거 아닌가? 요즘 예전에는 반품 택배비가 소비자가 부담을 했는데 최근에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반품 비용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기 보면은 반품에 관련돼서 반품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무료 반품을 해가지고 오히려 수요를 창출해내는. 그렇죠. 반품이 공짜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주문하는 거죠. 저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례? 아마존이 삼고초려에서 인수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예, 자퍼스. 미국의 자퍼스. 신발 네네. 온라인 신발 기업이죠. 토니 셰어 대표를 만나서 삼고초려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을 인수하는 이 기업이 뭐냐면 딜리버리 해피니스예요. 행복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딜리버리 해피니스. 예. 신발 파는 애들이. 캐치프레이즈. 신발 파는 애들이 무슨. 근데 네. 신발을 신어보면 이게 운동화나 구두냐 등산화냐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들 경우에는 뭐 사이즈가 적당히 맞다 싶으면 이제 그
알게 되는데 그렇죠. 뭐 새로운 브랜드들 경우에는 여기가 좀 다른 브랜드보다 좀 크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아, 네네. 오프라인에서는 그걸 직접 신어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온라인은 네. 오프라인에서 느꼈던 체험을 어떻게든 온라인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대체가 되든가. 그렇죠. 그 대체자가 누구인가 했더니 저는 그게 배송 영역이다, 물류 영역이다. 그래서 반품도 그렇고 수선도 그렇고 또 반품하면 소비자하고 대한민국 소비자는 되게 마음 급하잖아요. 그쵸. 반품과 동시에 또 카드 결제 취소가 좀 됐으면 말인데. 그렇지. 쿠팡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되게 잘해가지고 네. 소비자들이 정말 편하게 그런 걱정 없이 물건을 구매하게끔 유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프라인에서 제공했던 이 판매자의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그 서비스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를 만족을 이끌어내서 네. 이 소비자가 결국 우리 플랫폼 안에서 계속 구매가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럼 빨리 갖다 줘야 될까? 꼼짝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빨리 갖다 줘야 되나? 아니면 지금 주문하면 바로 갖다 줘야 되나?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바로 갖다 주는 게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받아보고 싶은데 왜 지금 갖고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그 집에서 물건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쵸. 회사로 택배 주문하시는 분이 꽤 맞아.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공장이나 단지가 있는 데에는 네. 그 관리 경비실에 관리인이 따로 있죠. 예, 그리고 그 택배를 보관하는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그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보면 저도 아파트에서 아침에 침심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걸어서 이제 내려와서 출근하다 보면, 내려오다 보면 물건이 없는 데가 없어. 각 집 앞에. 그거 전부 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냐면요. 네. 택배 분실률이 없어. 분실률이 없어 또. 그게 이제 진짜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야. 여기 CCTV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택배차가 항상 거기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택배차가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땅을, 그 주차장을 막 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뭐 택배 대리점들은 일선에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배송 효율성이 되게 높거든요. 엄청 높죠. 한국에 뭔가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송을 되게 잘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동네 아파트가 이 택배 때문에 막아버렸죠. 택배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택배 하루라도 못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 시대.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은 택배다 하고 나갔는데 아빠 하면은 오셨어요. 그럴 정도로. 택배가 오면은 되게 즐거워하고 밝아지는 아내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씁쓸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택배 서비스가 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막혀버리면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예전 같으면 이게 9시나 8시 뉴스에 이렇게 메인 뉴스에 나올 소재들이 아니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만큼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생활에 있어서 물류가 중요하겠다. 가까워졌다. 네네. 이거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시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편한 시대가 됐다. 상당히 불편한 세상.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질문을 뭐 따로 드린 건 아닌데, 물류가 중요해졌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네카쿠베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면서 물류가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물류 관련된 물류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에 이제 흔히 자주 들리는 얘기가 풀필먼트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풀필먼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 풀필먼트를 한국어로 대체하는 용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도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이거 왜냐면 너무 어려워요. 풀필먼트 그러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으라는 얘기가 못 알아들으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런 용어들을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죠. 어디요? 아마존. 딜리버리 바이 아마존, 뭐 FBA,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그렇죠. 이런 용어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존이 그런 용어들을 만들 때 대부분의 용어들이 물류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아마존은 물류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기업들도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은 물류 쪽에, 물론 이전에는 포털이고 IT 기업이었지만 모든 기업들이 이제 커머스화되고 있죠.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뭐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게 되면 결국 오프라인 때는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 기업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늦게 배송하면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나시죠? 쿠팡, 예. 새벽 배송, 마켓컬리?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췄네요. 예, 제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서 마치 이 서비스, 배송 서비스 모델 자체가 기업의 브랜드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는 그 기업 브랜드의 가치를 믿고 크레딧을 가지면서 소비를 하게 되는. 브랜드가 배송이 됐다. 네. 아, 근데 풀필먼트가 뭐야, 근데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제가 질문을 또 깜빡했네요. 제가 2000년대, 1999년도에 기자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대부분의 회사 이름이 네. 무슨 해운, 무슨 항공, 무슨 운수, 운수. 무슨 창고. 창고. 네, 이랬어요. 네네. 근데 2000년대 오니까 그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까르푸 오고 옥션, 이베이 들어오면서 유통의 중흥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물류 서비스들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조업 중심의 시대는 대량 생산이 중요했잖아요. 그쵸. 네, 유통의 시대는 속도가 중요했어요. 스피드. 네, 물량을 적시에 언제 공급해줘서 판매하느냐, 그게 유통회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조업들보다 유통회사들이 훨씬 더 힘이 세졌다는 거죠. 그때는 예, 그때. 2000년에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물류 기업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용어가 이제 서드 파티 로지스틱스로 해서 3자 물류. 3자 물류. 예, 내가 쓰레기. 대신 날라줄게. 예, 대신 내가 물류해줄게. 물류를 해줄게. 예, 예. 너희는 핵심 물건을 판매하는 거에만 집중해. 너희는 물건 만드는 거에만 집중해. 물류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러면서 기업들이 회사 이름을 로지스틱스, 맞아요. 예. 땡땡 물류, 땡땡 로지스틱스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근데 최근에 도로에서 화물차를 보시면 네. 잘 보시면은 네. 그런 회사들의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땡땡 풀필먼트, 풀필먼트로? 땡땡 딜리버리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뭔가 바뀌고 있는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때 그 시대에 따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아마존 같은 기업이 네.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뭐 기업들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네. 뭐 네이버, 카카오, 또 쿠팡, 또 신세계, 롯데 같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한 10년 전부터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판매하던 방식을 바꿔봐야 되는구나. 온라인 상거래 비중이 높아졌고 온라인 비대면 거래,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통해서 소비자들의 경향은 더 짙어질 것 같고, 이게 젊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40, 50대 이상 소비자들도 온라인 시장에서 오게 된 거잖아요. 전통식으로 전통적인 유통시장이 많이 죽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온라인 기업들의 성장을 보면서 이 오프라인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쿠팡인 거죠.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쿠팡 네. 하나 때문에 몇 개의 기업이 지금 손을 잡았습니까? 네. 저는 너무 웃긴 게 네. 대한민국의 뭐 1위 포털 IT 기업 네이버, 유통 공룡인 뭐 신세계, 이마트, 이런 절대 강자들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서 맞손을 잡았다. 좀 재미있는 의미가 있죠. 흥미롭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풀필먼트가 근데 뭡니까? 대표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박찬호 씨도 아니고 대표님의 그 컨셉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저기 자꾸 이렇게 맥락을 놓치고 있네요. 그래서 풀필먼트나 최근에 이 온디맨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물류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온디맨드 서비스를 소비자의 즉각적인 주문을 이행할 수 있는 물류 프로세스다. 네가 달라고 하는 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게. 그냥 너는 너 그냥 주문만 시키기만 해. 해. 옛날에는 판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서드 파티 로지스틱, 그러니까 3자 물류였다면 지금은 풀필먼트. 아예 처음부터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택배를 기존에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면 택배를 통해서 1박 2일 혹은 이틀 3일 걸리죠. 기본적으로. 그쵸. 최근에는 뭐 2일 배송이라서 그 다음 날이면 좀 오는 경우가 꽤 높아졌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커머스 기업들은
그 속도가 엄청 더 빨라. 너무 빨라졌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잠자기 전에 황금 쇼핑 시간대라고 해서 네네. 침대에 누워서 그쵸. 이번 주에 필요한 거 내일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 제품들이 아침에 와요.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 딸이 학교 가져가야 될 물건을 오늘 밤에 주문하고 있어. 그쵸. 그런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많은 이 이커머스들이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는데 어떤 기업은 새벽에 갖다 놔요. 차별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가격을 보면 그렇게 가격 그러니까. 뭐 사실은 빨리 갖다 주면 배송 제품이 좀 비싸긴 해요. 한돈 얼마나 비싸긴 하는데 소비자의 그 소비 가치가 내일 당장 필요한 거 아침에 필요한 걸 그때 갖다 주면 그만큼의 지불 이행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런 택배 서비스를 통해서는 과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저희가 물건을 보내면 서울에서 인천 보낸 물건도 꼭 대전이나 옥천 경매다 삼각지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오죠. 예. 이 허브 앤 스포크 방식, 전국에서 물건을 배송할 물건을 대전이나 옥천 같은 곳에 갖다 놨다가 전국으로 다시.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하루 이상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만나서 우리 SK증권의 유승우 연구원한테 저도 이제 뭐 풀필먼트 네가 생각할 때 풀필먼트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걔는 AI요 그러더라고요. 왜 AI인데 그랬더니 이게 새벽 배송이 되려면은 이 사람이 언제 뭘 주문할 거라는 걸 AI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근처에다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물건을. 쿠팡이 잘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그 시간대 어느 동네 이 물건들이 잘 팔리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네들이 말하는 DC, 디스트리뷰션 센터라고 해서 갖다 놓는다. 거기다 뭘 미리 갖다 놔야 새벽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물류 서비스나 택배 서비스는 재고를 확보하지 않고 일정 공간에 있던 물건을 택배를 보내는 구조예요. 맞아. 그러면 빠른 응대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하나 주문했는데 책이 저기 뭐 어디 딴 데 가 있어. 맞아. 그럼 여기로 왔다가 또 여기 왔다가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쿠팡은 AI로 머리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운송의 단계를 왠지 이효석이가 오늘 밤에 이 책을 주문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책을 여기 갖다 놓는 거죠. 근데 그 소비 패턴이 되게 보면은 예측 가능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잖아요. 비누 떨어지거나 그쵸. 세제 떨어지거나 이것들이 뭐 갑자기 1년 만에 사라지고 소비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2달에 한 번씩은 구매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사는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는 것들. 그게 되게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소름 돋기도 하고. 일정의 어떤 그 소비자의 라이프 패턴을 읽어가는 거죠. 이때쯤 이거 화장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얘 이거 사오겠다. 이거 아마존 같은 경우는 너희 지금 어제 그때 샀던 시리얼이 떨어졌으니 미리 사놔. 지금 주문하면 이 가격에 줄게. 게다가 니네 집 근처에 있는 거기다가 내가 미리 갖다 놨어. 그렇죠. 풀필먼트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 도심권에 적어도 이 메가시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90% 이상이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동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풀필먼트 센터가 도심 내로 위치해야 되는 이유가 요게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NFC. 그쵸. 네이버가 왜 MFC와 사랑에 빠졌는지. 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이 얘기들이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와서 일단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이제 풀필먼트는 대충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질문을 끌어냈습니다. 답을. 풀필먼트는 아셨다 치고 이 질문을 또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쿠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랑 신세계, 이마트, CJ 대한통운 그리고 막 이런 애들을 연합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치 매기 효과처럼. 가만히 움직여서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앉아있던 애들을 막 흔들어가지고 모이고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위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기감 조성한 거죠. 위기감 조성한 거예요. 야 니네 안 그러면 내가 다 먹는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멋대는 경우.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쿠팡도 보면은 올해 보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판매 점유율이 작년에 15%였는데 이번에 1분기 점유율 기준으로 20%까지 올라갔다고.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난해 저희가 이제 이커머스 전체 시장이 한 155조에서 한 161조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네이버 그리고 쿠팡 그쵸? 그다음에 뭐 스타컴 등등등 부자고요. 이 기업을 합쳐도 절반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더라고요. 절대 왕자가 없는 거야 아직. 예, 그죠? 이 시장이 절대 왕자가 없는데 15% 정도, 20% 정도 되는 거잖아 지금. 예, 근데 올해 이커머스 시장이 한 210조, 220조 오더라고요. 성장 속도는 이렇게 빠르고 예, 절대 강자는 없고 네. 결국은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제 와 근데 200조까지 늘어나요 올해? 150조에서? 예, 전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 코비드 정도인데? 19 이후에 혁신의 방향성이 바뀐 게 아니라 속도가 한 몇십 년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가 올해 이제 예,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은 예,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만 속도가 빠른 줄 알았는데 올해도 빠르네. 그렇죠. 왜냐하면 장난 아니다. 이 소비자들의 라이프 패턴이 세대를 넘어서 확산되고 있다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밀레니얼 세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 할머니들도 이제 손주들, 조카 혹은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어디를 쓴다, 쿠팡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변했네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아직도 이 시장 자체는 이커머스 시장은 뭐 150조, 올해는 뭐 200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전체 소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한 5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200조가 되면은 페네트레이션이 40%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제 질문이 이게 몇 퍼센트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소비를 하는 것에 과연 몇 퍼센트를 이 온라인으로 할까, 모바일로 할까 이런 질문이긴 하거든요. 오프라인 서비스 영역이 네. 온라인화 되지 않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 네. 스마트폰을 개통하는데 저희가 전통적으로 이제 가서 하죠. 매장 가서 그렇죠. 데이터 이전도 하고 또 액세서리도 또 붙이고 뭐 이런 매장에서 개통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체류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되게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쵸.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좋겠다. 그래서 SK라든가 KT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운영을 해요. 네. 근데 누군가 개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제가 새로 산 스마트폰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배달 영역이 되는데 이동형 매장 배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갔는데 데이터 이전도 좀 해주고 또 위에다 악세사리 카바 뭐죠? 뭐 커버도 씌워주고. 네, 커버도 씌워주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 젊은 친구들은 또 알아서 하는데 있으니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오프라인에서 전통적으로 경험했던 이 명품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온라인화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 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카테고리들이 예, 오프라인 전통적으로 강자였던 그 카테고리 상품 영역들이 온라인은 어떻게 돼요? 예전에 신선식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원래는 그런 불가능했던 거였는데 지금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건 아니었고 유통사들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배달해 줄 수 있는데 그 망하면 어떻게 수 있는데 계란 깨지면 어떻게 막 이런 그렇죠. 거죠. 그 이후에 기업이 입어야 될 브랜드 데미지라든가 롯데 뭐 신세계 같은 기업들은 기업의 브랜드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배송 때문에 망가지면 오히려 소비자를 잃어버리는 효과도 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심스러웠는데 그 문을 방치하러 갔던 게 마켓컬리였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봤더니 괜찮아. 네, 신선한 거야. 맛있어. 그래서 소비자의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야 온라인으로 음식 사 먹어도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쿠팡도 마찬가지고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신선식품 영역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 영역을 강화하고 있고 또 온라인 취급 품목들 예를 들어 뭐 수산물, 회 뭐 이런 것들도 배송을 해주고 품목들이 회도 오늘 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얌테이블, 인어교제 집단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은 생각보다 그 폭은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그럼요. 여지가 굉장히 남은 것 같아. 마락동이라든가 노량진 수산시장이라든가 양재동 화훼시장이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영역 강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곳의 시장이 온라인화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마트, 네이버, 카카오, 뭐 네이버, 신세계, 이마트 이렇게 다들 연합을 구성하는 이유는 이게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저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 질문? 제가 그 질문이 좀 약간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인데요. 좀 고백하건데 저는 내가 살아오면서 주식 한 주 없는 사실 이 기업들의 주식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네. 관계가 없다. 추천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관계가 없어서.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저는 그러니까 이 질문 잠깐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네이버랑 카카오랑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은 사실은 이제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이버랑 쿠팡이 전략이 뭐가 다릅니까? 아, DNA가 다르죠. DNA가 다르다? 오, 네. 심장이 틀립니다. 심장이 다르다. 너무 추상적인데요? 쿠팡은 심장, 네. 쿠팡은 물류를 심장도 다르고 DNA도 다르다. 그러니까 쿠팡은 물류를 내재화시켰어요. 내재화. 자가용량. 내재화. 내가 그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직매입 다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내가 사서 창고도 만들고 물류도 내가 하고 모든 걸 다 내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관리 또한 시스템 구축 또한 쿠팡이 다. 그리고 AI까지.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뭐 로봇이라든가 무인차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세그먼트도 쿠팡이 직접 하게 그쵸. 하겠죠. 대신에 네이버는 똑똑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쿠팡처럼 저렇게 어려운 일은 가지 않겠다. 초기에 그렇게 돈 많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 네이버가 약간 그래도 저 IT 기업 중에서는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런가요? 그런 편이에요.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들하고 손을 잡는 게 방법이지 않겠느냐.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들이고 돈 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 그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거죠. 그 전략으로 그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의 자사주예요. 자사주를 주는 거예요. 네이버 내가 지금 주식이 네이버의 지분 그 자사주가 11%나 있어요. 내 주식 가져가. 그럼 네 주식 줘. 지분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섞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통운하고도 대한통운 가지고 있는 자사주랑 네이버 거랑 바꾸는 거야. 근데 물류주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야 너는 너 주식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저쪽은 동안. 예. 근데 쿠팡은 진짜 뭐 돈을 해가지고 막 자기가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빠른 공산품 배송에 대해서는 CJ 대한통운하고 그렇죠. 손을 잡았죠. 또 신선식품 영역에 대해서는 뉴스 다 보셨겠지만 이마트 쓱닷컴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물류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풀필먼트 스타트업들 많이 샀더라고 보니까 엄청 네이버가 사진 않았고 지분 투자를. 그러니까. 그래서 네이버 이름 풀필먼트 엄청 온라인 NFA 어. 기업들을 한 10개 정도 됐는데요.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이런 물류 잘하는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나요? 그러니까 상품을 어떤 상품을 잘 치고 패션을 잘하느냐, 네네네. 식품을 잘하느냐, 이 자파를 잘하느냐. 각각이 다 있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있는 거죠. 무림의 고수는 많다. 근데 그런 스타트업들과 서비스 역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 스토어 통해서 판매하는 제품군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제품군의 서비스 역량이 갖춘 물류 기업들과 제휴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NFA,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이런 식으로 네이버는 되게 확장성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들어와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들. 또 최근에는 더 많은 기업들하고 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미팅도 하고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약간 네이버 쪽으로 기우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데 쿠팡은 리스크를 즐기는 사람이고요. 네이버는 리스크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쿠팡은 제가 사업 초년도에 그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에 법적 논란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하얀 번호판 유상 운송 행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얀 번호판. 그래서 택배사들이 고소를 했죠. 그렇죠. 근데 법 판례가 어떻게 됐죠? 쿠팡이 손을 들어줬어요. 너희들 매입한 제품에 대해서 니들이 배송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때 그들은 이 우리 서비스가 택배 서비스가 아니다, 물류 서비스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대고객 서비스 차원이다. 물류 택배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때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쿠팡은 전국에 물류센터도 짓고 저희 고용 지역 상생 하면서 뭔가 이 돌팔구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셨구나. 리스크를 즐기는 타입인 거고, 대신 네이버는 최근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지만 뭔가 저희가 이 타다 서비스 이후에 이 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영향이라는 사회 정부 눈치를 조금 보긴 보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류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쿠팡이 물류하겠다고 할 때는 그거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 그렇지.
야, 니 뭐 어차피 뭐 조그만 회사 뭐 스타트업인데 뭐 해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0조짜리 회사가 됐어. 대표님 예. 너무 어떠신가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좀 이게 편하게- 잘 이해해지. 처음 만난 거 치고는 그죠? 이제 좋아졌습니다. 예. 네,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맥주 한 잔만 있으면 딱 좋을 것 아, 같아요. 이거 맥주 한잔 나도 해면 좋겠다. 아니, 그럼 여기다가 이게 치맥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예. 드네요. 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그리고 이제 물류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게 저는 이 마지막 챕터 중에서 네이버가 돈 되는 물류의 3가지 키워드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네. 약간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시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3가지 이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해요. 네. 네이버가 물류로 돈을 벌려고 하는 3가지 키워드를 제가 뭐라고 썼죠?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예. 그리고 크로스 보더 이커머스, 네. 그리고 서프라이 공급망 물류 금융. 금융.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용어들에서 핵심 키워드가 우리가 풀필먼트라는 거는 얘기를 네, 들었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 앞에 마이크로가 붙은 게 포인트인 것 같고, 도시명. 그리고 크로스 보더라는 거는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전- 있는데 해외 이거잖아요. 전자상거래, 예. 전자상거래인데 그런 거고, 공급망 물류에 금융이 붙은 게 네이버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죠? 팬페이. 그러니까. 예. 이거 좀 자세히 하나씩 마이크로 풀필먼트 서비스 센터 이거 뭔가요? 네이버가 예전에 수익 모델이 네. 광고였잖아요. 광고, 예. 검색 광고였잖아요. 디스플레이 광고. 디스플레이. 근데 지금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판매하는데 결제를 뭘로 하죠? 결제를 네. 네이버 페이. 네. 아. 많이 유도하죠. 그렇죠. 뭐 너희한테 뭐 이렇게 리워드 같은 거 많이 주면서 카드 결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엠페이로 넘어와. 그치. 예. 음. 예.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3가지 이 구간도의 단계인데요. 네네. 물류 역량을 강화하려면은 네. 풀필먼트 센터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이커머스 물건을 하겠다면 도심 내 물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필요하겠죠. 마이크로가 붙은 이유는 도심 내. 도심 내에서 하는 거니까 아주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거 말고 도심 내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물류 창고들은 이 서울 외곽에 큰 거 있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대한통운이 있는 그 어디죠? 곤지암에 있는 거. 네, 거기는 진짜 크더라고요. 예. 대신 임대료가 좀 쌌는데 배송비가 비싸죠. 거기까지 와야 되니까 와야 그죠? 되는. 근데 도심 내에 있으면 임대료 도심 내에 어디 있어요? 뭐 저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 비마트 생각해 볼까요? 비마트. 예, 거기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지만 주문을 받으면 온라인 판매만 하고 있는 곳이에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물건을 쌓아두고 있어요. 어디다가요? 그냥 일반 건물에 아. 2층이나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실률이 높잖아요. 맞아. 요새 보면 공실률 진짜 높은데. 네,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마트는 이 대로변에 있지 않고요. 네. 한 블럭 안쪽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임대료가 싼 거. 이건 어차피 배달해 주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 도심 내에 어떤 지역에다가 그 건물 하나 빌려가지고 일부 창고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GS 그룹이 네. 리테일하고 홈쇼핑하고 7월 1일자로 합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코리아라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 기존에 있는 지분을 인수를 하게 됐죠. 네네. 그러면서 메시코리아와 뭘 하겠냐? 마이크로 풀먼트 센터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근데 이게 이 메시코리아가 하고 있는 서비스명이 부릉인데요. 그 부릉 스테이션이 있어요. 부릉 스테이션. 그 모토바이 기사님들 휴식 공간인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풀피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기사님들이 모여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뭐가 주문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서 그쪽 면에서 맞는데 이 공간의 넓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GS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모든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이 온라인 주문 행위, 온디맨드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 경기 외곽에 센터가 위치하면 빠르게 이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럼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도심 내에 위치해야 되느냐? 네. 예, 이런 고민을 하는데 기존의 물류 비용으로는 이걸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객 서비스 만족 인당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이게 재구매로 이어지는 새로운 일종의 창출 요인이 되느냐, 마케팅 비용이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플리마트는 일반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하는 기업이 어디죠? 아마존. 아마존은 뉴욕에만 마이크로 풀피먼트 센터가 대형 풀피먼트 센터가 5개나 있어요. 자, 아마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존이 요새 진짜 항공기를 많이 사요. 예. 그것도 하겠다는 거잖아. 해외 쪽으로 하는 것도. 아 미국은 어. 국내 택배 배달 국내에서도 많이 왔다 갔다 트럭으로 하지 해야 되니까. 않고 예, 워낙 전역이 넓으니까. 그래서 아마존의 풀피먼트 센터를 잘 보시면은 대부분 아마존이 뜨는 항공 노선 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운송 프로세스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존은 뭐 항공기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박 운항 면허도 갖고 있어요. 네. 예. 이게 결국 이게 뭐냐면 예전엔 UPS, USPS, FedEx 이런 물류 회사들하고 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언제부턴가 이들이 매년 가격을 올려요. 그럼 이거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얘네들 자꾸 올리네. 아마존이 직접 물류를 한다고 선언했을 때 물류 기업들이 너희들 그나저나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아마존이 어느 순간 이걸 통해서 자기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그리고 되게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맞아. 예.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 아마존이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느냐. 저는 그게 세상을 효율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금융시장에서 평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존은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네.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죠. 물건을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팔릴 수 있을 것인가를 어디서 찾았느냐. 저는 물류, 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결국 소비자의 유입력을 주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겠다.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빠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안전한 서비스가 되어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쿠팡이라든가 또 네이버 또 이마트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는 카카오도 이쪽이 되게 관심을 이커머스를 결국은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원래 우리 커머스 기업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 화물 운송 중개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네. 창고 중개 같은 물류 영역 관련돼 있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어요. 제 책이 네. 5월 17일에 나왔는데 이 서비스 발표를 어. 귀신같이 마쳤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4년 전부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플랫폼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난 복병이 물류인 거죠. 진짜 물류가 키가 되고 바틀렉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그리고 미국의 권력자라고 하죠. 크로스보더, 그러니까 그러면은 풀필먼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설명해 주셨고 서플라이 체인에 파이낸스 붙은 거는 이제 네이버페이로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죠? 예, 맞아요. 이 크로스보더는 저는 이것도 이제 그 네이버가 자꾸 상생 이런 것도 강조하려고 요새는 이제 ESG 관련된 것도 되게 많아서 그런 것도 주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가 추구하는 이 크로스보더는 분명히 중영세한 그런 걸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SME를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SME가 작거나 중간 정도 되는 회사 이거예요. SME.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물류 영리를 강화하는 것 이유가 이런 중소상인들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한 셀러들은 도움을 주기에 물류 경쟁력 강화 차원이다. 할 말 없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독점도 아니고 이건 더 좋은 거죠. 대형 이커머스가 물류를 위탁할 때와 이 개인이 물건을 위탁할 때는 서비스 응대가 좀 틀리겠죠. 완전 다르죠. 근데 그것을 네이버라는 구심점을 통해서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쵸. 네이버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물건 이렇게 택배 보내주세요 그러면 택배비 많이 내세요 그러는데 이런 한 명 한 명이 이걸 다 모아서 네이버가 주문 주니까 이게 이제 네이버한테는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택배비 인상할 때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이건 그렇구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네네. 이게 모던 스프라이스 루트라고 현대판 향신료 시장이 돼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국내 이제 150, 161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동남아만 생각을 해보시죠. 어마어마한 몇 조 원.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러니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로컬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팔로 개척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네이버가 동대문 상권에 돈을 들였습니다. 네. 동대문 풀피먼트를 혁신하겠다. 패션 시장. 그러니까 예. 동대문 패션을 글로벌로 수출하겠다. 그럼 사실은 예전에 저희 보따리 상인을 통해서 해외 많이 수출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거 해외 수출하려고 하면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중간중간에 너무 복잡하고. 이게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책의 뭐 제목이 뭐였더라? 뭐 주문하다가 막 화가 난다 막 이런. 예, 국제화물 보내다 화병 난다. 그러니까. 전화하고 난리 나는 거지. 예,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컨테이너 부산항에서 네. 컨테이너 한 대를 싣고 샌프란시스코, LA 롱비치까지 간다고 예를 듭시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요. 네. 운송비가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 아닙니다. 네. 100만 원인데 이 컨테이너 하나가 배에 실리기도 전에 비용이 40% 올리시고 선적하고 그렇구나. 스케줄 선적. 근데 저희가 해외여행 갈 때 항공사라든가 호텔 예약할 때는 익스피디어닷컴이나 뭐 특정 회사에서 되게 가볍게 인수할 수 있는데 화물은 그게 아직까지 전화, 안 되는 거죠. 이메일, 예, 화병 나는 거죠. 스케줄만 잤는데 일주일, 보름, 단단히 전화만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네이버가 다 해주겠다는 거지. 예. 근데 현지 가서도 통관 문제, 이거 어렵거든요. 또 현지에서 수송, 트러킹 해주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네이버 같은 든든한 기업이, 크레딧이 높은 기업이 국가를 대상으로 통관이라든가 현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휴업체와 파트 협상력이 있으면 예.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은 버티컬 영역인 패션 쪽을 하나 잡았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 확장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카카오가 지그재그 인수하고 패션 버티컬 이커머스에 관심 드는 이유가 그 주된 소비층이 여성 고객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정에 있어서 절대 권력들이십니다. 그렇죠. 예, 이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잡아야, 그죠? 뭐 다른 물건도 팔 수 있다. 저희도 차 살 때 그렇죠. 저희 단독적으로 못 사잖아요. 그럼요. 여보 이거 사도 될까? 이 모델을 왔는데 그럼요. 이렇게 품위 받고 저희 사지 않습니까? 품위를 받죠. 예. 품위를 받죠. 네네. 이 똑같은 온라인 시장도 그렇게 되다 보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그리고 서플라이체인 파이낸스는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결제를 해줘야 돼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엔페이, 네이버 페이. 예, 최근에 그 이베이 코리아 이수 전에 네. 신세계하고 네이버 같이 갔다가 네이버가 빠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 엔페이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게 이제 자기네 거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신세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도 좀 있고 혹은 뭐 롯데를 위한 일종의 뭐 이런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 얘기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네. 그리고 이게 페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사실 이제 이렇게 세상이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지 상상을 해보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계속 바뀔 텐데 그 바뀌는 것에 키를 잡고 있는 거는 물류인 것 같고 그 물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이 4개의 회사들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네. 결국은 이 물류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주목받는 이유는 커머스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물류 때문에 돈을 버는 기업은 없어요. 커머스 기업들이. 쿠팡도 적자가 있기도 하고요. 돈을 버는 회사는 없다. 예, 아직까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혁신하면서 수익 모델 고도화를 만들어 가겠죠. 쿠팡은 적자가 이 물류 쪽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방법을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운송비의 90%가 대부분 인건비하고 유류비거든요. 네, 이 물류판을 바꿀 게 이커머스 때문에 팬시해지긴 했지만 물류가 앞으로는 모빌리티가 물류의 판을 다 바꾸고 이 80%의 수익, 인건비와 사람과 내연기관을 로봇과 혹은 전기차가 되어간다면 이 80-90%는 모두 이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게 되는 모빌리티 기업이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저는 커머스 기업이 향후 모빌리티 기업이 화가 되든가 혹은 모빌리티 기업과의 또 업무 또 전략적 제휴라든가 M&A가 또 활성화된다든가 혹은 이제 지금 모빌리티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한화라든가 현대차 같은 기업이 이 커머스 영역으로 넘어오든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일들이
앞으로 뭐 의원님도 최근에 엄청난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앞으로 더 큰 뉴스들이, 더 큰 빅뱅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네. 미래 시장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 말씀하실 때 제가 약간 씁쓸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고용에는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운송하시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걸로 돈 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 운전은 이제 뭐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을 해서 언제 완전 자율주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모빌리티가 돼서 뭐 택배도 심지어 이게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확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얘기해 주신 건데 그게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최근에 오긴 올 거고. 이커머스하고 물류가 활성화되면서 안 좋은 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좋은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에 대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배달 안 시키니까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에 대한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사실은 물류가 너무 활성화되면은요 안 좋아요. 그래서 ESG 관점에서 환경 관점에서는 쿠팡은 없어져야 되는 회사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이거 해가지고 배민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 뭐 음식 하나 시켰는데 뭐 쓰레기가 막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의식이 네. 제때 나온 거죠. 이거를 혁신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쿠팡이 엄청난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쿠팡이 어떤 식으로 이 과제를 풀어나갈지도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부단 쿠팡만의 문제이겠느냐? 아니죠. 앞으로 누군가에게도 닥쳐올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럼요. 먼저 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가만 뒤에 있으면 문제가 없지. 그래서 일자리를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영향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까지 챙기는 기업들만이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가치를 만들어는 그것 자체가 결국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될 거라 생각해서. 아니, 대표님 주식 안 한다면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게 딱 ESG 얘기인데. 예. 그래서 이 역할을 잘하는 기업이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전도 유망한 위너 테이크스 올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왜냐면 소비자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소비자들이 그것도 다 아니까. 윤리적인 도덕적 가치에 의해서 가치 소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빠른 소비에서 이제 가치 소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안 챙기다가는 큰 코 다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와, 마지막에 ESG까지 살짝 나왔습니다. 얘기 들어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생각보다 물류 재밌죠. 뭐 처음에 이제 보면 물류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물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내갈 수 있는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재밌는 얘기가. 아니 근데 참 위원님이 질문을 정말 너무 좋게 뽑아주시고 잘 리드해 주신 거예요. 제가 네. 대답은 조금 뭐 어설프긴 했는데 질문 자세 너무 그레이트 해가지고 네네네. 예, 잘. 저도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좀 재미가 있었다면 네. 다음에는 제가 오늘 다 못한 이야기들도 알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표정 보니까 안 불러주실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표님 저희 이제 앞에 또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앞에 계시지만 이 책을 저희가 이제 또 선물로 한 10권 정도 추첨을 해서 드릴 거거든요. 예. 아마 이제 보시면서 물류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네? 한번 사서 볼까?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응모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또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퀴즈를 저희가 좀 만들었죠. 그래서 대표님 책에 나오지 않는 기업은 1번 네이버, 2번 카카오, 3번 쿠팡, 4번 마켓컬리.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10분 다 주시는. 아니요. 질문은 뭐 어려워요. 이거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예, 네 갖고 배 있는데. 민트색. 네네네. 없군요. 이 정도는 다 아십니다. 네, 그냥 저 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어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생각보다 훨씬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주 토킹에 최적화입니다. 그런가요? 저를 보시려면 네네. 소주 사주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오늘 즐거운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네. 사실은 물류란 용어가 되게 딱딱하고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상에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일자리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이 택배비 인상 요금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인상 요금만큼 택배 기사님들이 더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대한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잘못할 때는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말 잘못하면 혼돈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